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철수 후보가 펜앤마이크와 1시간 넘게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제가 그 인터뷰에 대한 댓글을 보니까 물론 이제 안철수를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시청을 했겠죠.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았습니다. 옛날에 알던 안철수가 아니다. 안철수가 달라졌다. 긍정적으로 달라졌다는 뜻이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성숙하고 나름대로 식견이 넓어지고 뭐 이런 것들, 말을 좀 더 분명하게 하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달라졌다라는 표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퀘스천 마크를 제가 붙입니다. 과연 안철수는 달라졌는가? 안철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안철수의 여러 가지 약점이라든가 맹점, 한계, 불안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해서 나름대로의 신뢰를 줄 수 있을 정도의 변화의 폭을 보이고 있는가?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특히 이념에 관해서 그가 우파 정당의 대표가 될 수 있을 만큼의 탄탄한 개선을 이뤘는가?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1시간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마구 강조하고 싶어 했지만 여전히 드는 의문을 안철수 후보에게 다이렉트로 제가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안철수의 3대 불안 중에서 제일 먼저 뽑는 이념 문제. 그가 얼마나 한국 사회의 정치 지도자로서 이념 문제에 관해서 부족한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2016년 그는 국민의당의 대표였습니다. 제3당. 본인이 늘상 자랑하는 대로 삼김씨 빼놓고 38석이나 되는 정당을 만든 최초의 인물. 그 국민의당의 당 대표였습니다. 그런 정치 지도자가 신용복의 상가에 가서 조문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용복은 위대한 지식인이다. 맑고 선한 성품을 가졌다. 그는 자신이 얘기하는 다른 사람들을 맑고 선하게 만든다. 3가지 예찬이었습니다. 신용복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에 관해서는 제가 굳이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뒤엎어서 공산주의 사회로 만들려고 했던 지하혁명당의 1960년대 뿌리, 민혁당 사건의 핵심 종사자, 공산주의자,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들의 뇌를 지배했던 유령, 그런 사람을 위대한 지식인이라고 했던 이른바 안철수의 신용복 사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용복을 잘 몰랐었다, 그때는. 꽤 당황해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런 질문이 나오면 그렇게 답변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듯 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겠습니다. 2016년이면 그가 2011년 정치에 뛰어든 지 5년이나 지난 때였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했어서 한 이후에 또 국민의당을 만들고 문재인과 합당도 하고 박원순이라는 인물도 겪어보고 더군다나 민주당과 갈라서 가지고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제3당을 만들어서 총선에서 승리하고 한국 정치의 중요한 지도자로 등장을 했었을 때입니다. 나이도 56살. 그런데 신용복,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자 도전이라 좌파들이 신봉하고 있는 정신적인 지주, 신용복의 정체를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그걸 몰랐으면 도대체 뭘 알았습니까? 이념 문제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적은 대로 이런 문제도 터져나오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신용보 파동이 있었을 때 박근혜 정권 후반부 때 사드 파동이 있었습니다. 안철수는 사드를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왜 처음에 반대했다가 나중에 생각을 바꿨느냐라는 질문에 사드 배치 초기만 해도 초기 때는 어떤 북한의 핵 위협보다는 중국과 잘 지내서 경제적인 어떤 손해를 보지 않는 것, 보복을 당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다라는 어린아이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북한이 핵실험을 또 해서 북한의 핵 위협이 좀 더 중요한 위협으로 다가와서 사드에 찬성하게 됐다. 아니, 사드 같은 문제가 몇 달 사이에 생각이 바뀝니까? 아니, 북한의 핵 위협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관한 인식이 몇 달 사이에 바뀝니까? 그럼 김정은의 정치에 대한 생각도 몇 달 만에 바뀌겠군요. 대한민국이 북한을 흡수 통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햇볕 정책처럼 북한에 대해서 퍼주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몇 달 만에 바뀌겠군요. 이념 문제가 자동차 엔진 오일입니까? 세 번째,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립이고 윤심이 결코 드러나지 않을 것이며 그 자신이 후보 단일화와 대통령 즉 인수위원장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깊은 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상민 장관 사퇴 문제였습니다. 흔히들 구태 정치들이 얘기하듯이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이니까 큰일이 터지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된다라는 형식 논리, 구태의연한 싸구려 논리, 이런 싸구려 논리를 거부하고 실제적으로 어떤 형사적, 행정적 책임이 있는가를 면밀히 가려서 국무위원으로서의 자리의 존엄성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국정 운영에서 이런 좌파나 반대 세력이나 또는 대중의 파퓰리즘에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둥 같은 철학입니다.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좌파 민주당이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면 우파 내에서도 손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무직 공무원이니까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퇴해야 된다라는 아주 싸구려 단순 논리를 따라갔던 안철수. 그런데 그가 윤석열 대통령과 깊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왜 지금 대통령실에서 핵심 참모들이 윤심은 안철수가 아니다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네 번째,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공천 개혁 문제, 공천 이것을 전부 계량화해서 뭐 의정활동이라든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을 다 수치화해서 수치가 월등히 높으면 일방적으로 공천을 주고 비슷하면 경선을 시킨다라는 이런 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 정치판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진한 발상입니다. 전혀 실현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정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계량화, 수치화가 안 됩니다. 억지로 계량화, 수치화하면 이름이 널리 알려진 기득권 정치인들이 높은 계량 수치를 받습니다. 정치 신인들, 인재들이 정치권에 뛰어들 가능성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공천 개혁이 아니라 공천 개악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상 4가지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